안녕하십니까. 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애인이 생긴 것을 알게 된 저는 시어머니의 피임약을 몰래 위장약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얼마 후 시어머니는 임신했고 옆집 사모님은 돈다발을 들고 찾아와 아들을 낳으면 돈을 더 얹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서지수, 올해 28입니다. 사람들은 여자가 가장 무르익는 나이라고들 하죠. 저는 미디어 회사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고 대학 시절 내내 사랑했던 남편 박민준과 서울 근교에 작고 예쁜 집도 한 채 있습니다. 이 집은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 선물로 사주신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 가꾼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저희는 결혼 첫 해는 각자의 커리어에 집중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아이를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기에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시어머니 최 여사님이 저희와 함께 살게 되면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외롭게 혼자 지내셨습니다. 외아들인 남편은 어머니가 걱정된다며 서울로 모셔오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며느리 된 도리로 남편이 저렇게 간절한데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었죠. 저는 그저 식구 한 명 늘어 식탁에 수저 하나 더 놓는 거고 집안도 더 활기차질 거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 불안감은 흔한 고부 갈등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롭거나 깐깐한 분이 아니셨고 오히려 털털한 편에 가까웠습니다. 늘 잘 웃고 말씀도 많으셨죠. 하지만 불안감은 스멀스멀 피어올랐고 그 근원지는 바로 저희 부부의 가장 사적인 공간, 침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늘 두던 곳에 빗이 놓여 있지 않거나 제 향수병이 미세하게 옮겨져 있는 시기였습니다. 남편의 베개가 다른 면으로 뒤집혀 있는 것 같기도 했죠. 남편에게 물어보면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방 청소해 주셨나 보지. 당신은 너무 예민해. 저도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부부방이 지저분해 보여서 청소해 주시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징후들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제 향수 냄새도 익숙한 비누 향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가 자주 쓰시는 값싼 베이비 파우더 향과 뒤섞인 낯선 남자의 땀 냄새였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옷장을 확인했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침대로 다가가 침대 시트를 들춰보았습니다. 짧고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카락 한 올, 제 것도 남편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머리카락을 손에 든 채 역겨운 감정이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맞은편 집에 사는 이웃 남자 김 사장님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와 비슷한 연배였고 아내와 자식들은 모두 장성해서 멀리 나가 산다고 했습니다. 그는 풍채가 좋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하며 약간 곱슬이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와 그가 골목 어귀에서 꽤 다정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종 식혜를 만들거나 떡을 쪄서 저에게 그 집에 갖다 주라고 시키며 이웃 간의 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럴 때마다 조금 찜찜했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혼자 된 여인이 말벗을 찾는 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한 번 싹 튼 의심은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낯선 머리카락과 그 이상한 냄새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날 밤을 설치며 남편 옆에 누워 온갖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을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 아니면 혹시 남편이? 더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사랑과 믿음이 근거 없이
남편을 의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단추 모양으로 위장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카메라를 배송받던 날, 제 두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제게 말했습니다. 해야만 한다고. 내 집, 내 침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만 한다고. 온 가족이 집을 비운 어느 오후를 골라 저는 침대 머리맡에 늘 두던 낡은 곰인형에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렌즈는 저희의 결혼 침대 전체를 향하도록 맞췄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제발 내가 틀렸기를, 이 모든 게 내 예민함 탓이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뒤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을 때 그저 평범한 일상만이 담겨 있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름다운 꿈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뒤 친구를 만난다는 핑계로 노트북과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들고 한적한 카페로 갔습니다.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꽂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부분은 빨리 감기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어제 점심시간 저와 남편이 모두 회사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부부의 침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청소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옷장으로 직행해 제 슬립 원피스 중 하나를 꺼내 잠시 살펴보다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김 사장님과 함께였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들은 무슨 말을 몇 마디 주고받더니 김 사장님이 시어머니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들은 개걸스럽게 서로를 탐했습니다. 남자의 손이 시어머니의 온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바로 제 결혼 침대, 남편과 수많은 달콤한 추억을 쌓았던 바로 그곳에서요. 그들은 노골적이고 천박하게 서로를 탐했습니다. 제가 어머님이라고 부르던 그 여인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표정과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망부석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테이블 위 커피는 어느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배신감은 남편의 외도를 목격한 것보다 수만 배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곳은 시어머니의 방이 아닌 제 침실이었으니까요. 더러움, 역겨움, 고통이 제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저는 그 이상한 냄새의 출처를, 제 물건들이 왜 흐트러져 있었는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실에서 끔찍한 진실을 발견하기 전부터 제 삶은 시어머니로부터 비롯된 또 다른 걱정거리로 인해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로 아이 문제였죠. 저희 부부의 1년짜리 약속은 시어머니에게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모든 사랑과 희망을 외아들에게 쏟아부은 탓에 손주를 보고 싶어하는 시어머니의 바람은 거의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너희들 대체 언제까지 계획만 세울 거냐. 돈은 평생 벌어도 다 못 벌지만 자식은 때가 있는 거다. 우리 민준이 봐라. 벌써 30인데 너희가 애 낳을 때쯤이면 난 늙고 병들어서 손주 안아줄 힘도 없겠다. 어머니는 매일 식사 시간마다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부부가 아직 젊고 일도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때라 아이를 위해 더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고 싶다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으셨고 제가 핑계를 댄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너 혹시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임신이 어려우면 일찍 말해야 병원에라도 가지. 여자가 태어나서 가장 큰일이 엄마가 되는 건데 그걸 못하면 어머니는 말을 흐렸지만 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들은 뾰족한 바늘이 되어 제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저 묵묵히 밥만 먹을 뿐 아내를 위해 단 한마디도 거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시어머니의 비난보다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는 직접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용하다는 한의원이 있다는 소문만 들으면 먼 길도 마다 않고 찾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저희 집 부엌에서는 늘 한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출처도 모르는 온갖 약재를 다려 매일 저에게 마시라고 강요하셨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임신이 잘 되게 하는 보약이라고 하셨죠. 마시기 싫었지만 심기를 거스를까봐 차마 거절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보실 때 몰래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환한 얼굴로 뜨거운 탕약 한 그릇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탕약은 탁한 녹색이었고 형용하기 힘든 역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지수야, 식기 전에 어서 마셔라. 이건 귀한 거다. 아는 사람 통해서 겨우 구했어. 이거 마시고 오늘 밤 남편이랑 잘해보면 바로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더라. 저는 걸쭉한 탕약을 보며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민간요법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아직 저희 계획 중이잖아요. 출처도 모르는 약은 혹시 몸에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며느리를 해치기라도 한다는 거냐. 다 너희를 위해서 그런 거지. 이 집에 빨리 약이 울음소리가 들려야 집안이 살지. 어미의 마음도 몰라주고 고작 탕약 한 그릇 가지고 뭘 그리 까탈스럽게 구니. 마시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해라. 어머니는 탕약 그릇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고는 쿵쾅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집안의 냉랭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제 방으로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늘 하던 말투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에이, 어머니도 다 좋은 뜻으로 그러신 거지. 그냥 어머니 기분 좋으시게 한 모금 마셔. 그냥 몸에 좋은 약재겠지. 별일 있겠어?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니까 어머니도 속상해 하시고 집안 분위기만 안 좋아지잖아. 남편의 말에 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압박에 못 이겨 저는 결국 눈을 질끈 감고 탕약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혀끝에 남는 쓰고 비릿한 맛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탕약을 다 마시자 문 밖에서 저를 지켜보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비극이 닥쳤습니다. 새벽 2시쯤 잠을 자던 저는 갑자기 배를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눈을 떴습니다. 마치 누가 칼로 배를 쑤시고 휘젓는 듯한 통증이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남편을 깨웠습니다. 남편은 불을 켜고 제 창백한 얼굴을 보더니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저는 고통 때문에 거의 정신을 잃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마친 후 의사는 남편을 밖으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심각한 중독 증세로 급성간 손상을 입어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온갖 링거줄을 팔에 꽂은 채 끔찍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병원에 와 계셨는데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병실에 둘만 남게 되자 어머니는 제 침대로 조심스럽게 다가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혹시 내가 준 그 탕약 때문이니? 저는 대답할 기운도 없이 그저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세상에, 미안하다, 아가. 나는 정말 몰랐다. 사람들이 그 약이 그렇게 좋다고 해서 그냥 널 도우려고 한 건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한다. 안 그러면 난 어떻게 살라고. 어머니는 울며불며 하소연했지만 그 순간 제 귀에 그녀의 말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돕고 싶었다고요? 그녀의 무지와 고집이 제 목숨을 앗아갈 뻔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독한 피로감과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그 독약이 앞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더 끔찍한 진실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중독의 후유증으로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육체적 고통은 갈기갈기 찢어진 제 마음의 상처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시골에서 한달음에 달려오신 부모님은 병상에 누워 쇠약해진 딸의 모습을 보고는 눈물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의사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으셨습니다. 원인이 시어머니가 준 정체불명의 한약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아버지는 격노하셨지만 사돈댁과의 관계와 제 입장을 고려해 이를 크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부인, 저희도 사부인께서 아이들을 아끼고 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압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거 없는 뜬소문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지수가 무사해서 천만다행이지만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저희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시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깊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 역시 어머니는 그저 자식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생각이 짧았을 뿐이라고 연신 어머니를 감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희 부모님도 화를 누그러뜨리시고는 남편에게 저를 잘 보살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차갑게 식어가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미 숨겨진 카메라를 통해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기에 지금 저 눈물과 사과는 제게 그저 서툰 연기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어느 날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몸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교체해주고 나갔고 저는 약 기운 때문인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은 아니어서 주위의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소곤거리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제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지수 상태는 좀 어떻다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의사 말이 고비는 넘겼는데 간이 심하게 손상돼서 치료를 오래 해야 한대요. 앞으로 건강도 많이 안 좋을 거고 아이 갖는 건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남편의 목소리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짧은 침묵 후 시어머니가 길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쯧쯧, 팔자가 기구하구나. 그래도 어쩌겠니, 운명인 것을. 일단은 치료에만 집중하게 하자. 너는 사돈 어른들께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슬쩍 오늘 띄워봐. 딸을 저렇게 아끼시니 돈은 아까워하지 않으실 거다. 일단 돈 받아서 치료비에 좀 보태고 나머지는 네가 사업 자금으로 쓰면 되잖니. 제 귀에서 굉음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숨소리를 고르게 유지하며 계속 자는 척했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래도 지수는 제 아내인데 심하다고? 그럼 내 생각은 누가 해주고 이 집안은 누가 생각해주니? 쟤는 이제 저렇게 골골해서 애도 못 낳을 텐데 우리 집안 때를 끊을 셈이냐? 일단 내 말대로 해. 한동안은 극진히 간호해주면서 착한 사위, 아들 노릇도 하고 돈도 챙기는 거야. 그러다 잠잠해지면 건강한 여자 만나서 나한테 귀한 손주 하나 안겨주면 된다. 그때 가서 이혼해도 늦지 않아. 어차피 저 집도 사돈댁에서 해준 거니 이혼해도 우린 손해볼 거 하나 없고 오히려 사업 자금까지 생기잖아. 내가 다 계산해뒀으니 내 말만 들으면 손해볼 일 없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이 밝혔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평생을 약속했던 남편은 저를 향한 이 잔혹한 계획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가장 비겁한 동조였습니다. 그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잠시 머뭇거렸던 것은 양심의 가책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뻔뻔한 음모 앞에서 잠시 주저했을 뿐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저희 부모님에게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뜯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몇 마디 더 나눈 뒤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떠 하얀 병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저의 중독 사고는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저를 며느리나 아내로 여긴 것이 아니라 단지 아이를 낳는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구가 고장나자 저를 돈을 캐내는 광산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끝없는 탐욕과 잔인함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제 안에서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남편에 대한 마지막 남은 사랑과 존중마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원래는 퇴원하면 그 비디오를 증거로 이혼을 요구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혼 서류 한 장으로 그들을 너무 쉽게 놓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다면 저도 그들을 함께 끌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쉽게 이혼하지 않을 겁니다.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제게 저지른 모든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거의 2주간의 치료 끝에 저는 마침내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남편과 시어머니는 매우 기뻐하며 저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남편은 저를 부축해 소파에 앉히고는 계속해서 피곤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제 몸보신을 위해 한방 삼계탕을 끓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가식적인 친절을 보니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진했던 과거의 서지수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후 저는 그들을 다른 눈으로, 냉정하고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들의 관심에 감격하는 연약한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죽다 살아난 며느리이자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제 연기는 성공적인 듯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동정하면서도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사냥감이 완벽하게 덫에 걸려들었다는 듯이.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쉬며 보냈습니다. 회복을 위해 조용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그것은 제가 복수 계획을 세밀하게 구상할 시간을 벌기 위한 완벽한 핑계였습니다. 저는 섣불리 행동하거나 분노에 차서 이를 그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달콤한 복수는 천천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고통과 굴욕을 맛보게 해야 합니다. 제 첫 번째 목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여자가 모든 죄악의 근원입니다. 김 사장과의 분류는 제 자존감을 짓밟았고 그녀의 무지와 잔인함은 제 목숨을 앗아갈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과 함께 우리 집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했습니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영상을 봤을 때 관계가 끝난 후 시어머니가 욕실에 들어가 어떤 약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임약일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49세의 나이에 임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약을 챙겨 먹는다는 것은 그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그녀의 약점입니다. 저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그 약통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남편은 출근하고 시어머니가 정원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는 틈을 타 저는
시어머니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방은 옷가지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는 등 꽤 지저분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 협탁과 화장대 서랍을 뒤졌습니다. 발각될까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침내 잡동사니를 담아둔 상자 밑바닥에서 제가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28알짜리 경구 피임약이었고 이미 절반 이상 복용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피임약을 손에 들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제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다행히 최근 업무 스트레스로 위가 좋지 않아 사둔 위장약이 몇 갑 있었습니다. 위장약 한 갑을 꺼내 두 약의 크기와 색깔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두 약은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광택이 약간 다른 정도라 자세히 보지 않으면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핀셋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피임약을 하나씩 빼내고 그 자리에 위장약을 채워 넣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세심하게 작업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저는 제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겉모습은 변함없지만 속은 치명적인 덫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약을 바꿔치기한 피임약 갑을 원래 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돌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 방을 나오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죄책감 대신 차가운 희열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독이 든 탕약을 먹였고 이제 저는 그녀에게 보약 한 갑을 선물하는 겁니다. 제 복수 계획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끈기 있게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심은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그날까지. 그리고 그 열매는 그 모자가 평생 맛보았던 것 중 가장 쓰고 지독한 맛이 될 것입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 약 한 달이 지났고 제 건강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회사에 나갈 수 있게 되었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피곤하고 연약한 척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영양가 높은 음식을 만들었고 그 모자에게는 평범한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눈에 저는 몸보신이 필요한 환자였고 자신들은 건강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한 증상을 보인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평소 식사량이 많지 않고 몸매 관리를 하던 분이 요즘 들어 갑자기 엄청나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때마다 밥을 서너 공기씩 비우고 반찬을 쉴 새 없이 집어드셨습니다. 식사가 끝나도 냉장고를 뒤져 간식을 찾아 드셨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드셨는데 한밤중에도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입맛이 정말 좋으시네요. 한 번은 식사 중에 남편이 즐겁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잘 드시는 걸 보니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며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 요즘 계속 배가 고프네. 몸이 허해서 그런가 많이 먹어둬야 힘이 나지. 저는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그 모습을 관찰하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많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헛구역질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고 있으면 화장실에서 헛구역질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번은 식사 도중에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뭘 잘못 먹었나 속이 안 좋네. 남편도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소화제 사다 드릴까요? 너무 많이 드셔서 체하신 것 같아요. 좀 적게 드셔야겠어요. 알았다. 알았어. 배가 고픈 걸 어쩌라고. 시어머니는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연극을 즐기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소화불량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불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 같이 TV를 보는데 시어머니가 매실 장아찌를 꺼내 드시는 것을 보고 저는 최대한 순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신음식을 자주 찾으시고 헛구역질도 하시네요. 저희 회사 임신한 언니들 증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 말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습니다.
매실을 입에 물고 있던 시어머니는 그대로 멈춰서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 나이에 무슨 임신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하하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농담도. 어머니 곧 쉰이신데 무슨. 그냥 요즘 날씨가 이래서 몸이 안 좋으신 거겠지. 원래 위장도 안 좋으시잖아. 네, 제가 괜한 생각을 했나 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으로는 시어머니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매실 장아찌 통을 치우고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일찍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의심의 씨앗이 그녀의 머릿속에 심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은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의 몸은 속일 수 없을 겁니다. 그녀는 이런 비정상적인 신호를 알아차릴 만큼 경험이 많았지만 그저 마주하고 싶지 않거나 믿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천천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도와줄 테니까요. 재미있는 연극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날 제가 무심코 던진 말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없어지고 이유 없이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으며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김 사장님과도 더 이상 대놓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의 몸에 대한 의심이 그녀를 두렵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헛구역질이 더 잦아지고 얼굴이 항상 창백해지는 등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을 보고 저는 이제 일을 더 크게 벌일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척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이 너무 안 좋아 보이세요. 내일 제가 하루 휴가 내서 같이 병원에 종합검진 받으러 가요. 이렇게 계시는 걸 보니 마음이 안 놓여서요. 혹시 무슨 병이라도 있으면 어떡해요? 남편도 제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지수 말이 맞아요. 어머니, 자꾸 괜찮다고만 하지 마시고 내일 지수랑 같이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세요. 돈 걱정은 마시고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이며 거절했습니다. 아이고, 괜찮다. 그냥 예전에 앓던 위장병이 도진 거겠지. 약 몇 번 먹으면 나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마 그녀도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싶었지만 원치 않는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부드러운 말로 설득했습니다. 병은 초기에 잡아야 해요. 어머니, 오래 두면 더 고생하시잖아요. 그냥 마음 편하게 검사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무 일 없으면 더 좋고요.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저희도 기쁘죠. 저와 남편의 설득에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내에서 꽤 크고 유명한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저는 일부러 종합병원이 아닌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접수를 하면서 부인과와 관련된 모든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제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두 손을 꽉 잡은 채 매우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라고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초음파와 혈액검사 결과가 나온 후 저희는 진료실로 불려 들어가 결과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시어머니와 비슷한 연배의 인자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며 미소와 함께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임신이시네요. 약 7주 정도 됐고 심장 소리도 들립니다. 어머님 연세에 자연 임신은 드문 경우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건강 상태도 좋으시니 영양 섭취 잘하시고 푹 쉬시면 됩니다. 의사의 말은
마침 회사 일을 정리하고 막 병원에 도착한 시어머니와 남편의 귀에 날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농담이시죠? 제가 곧 쉰인데, 어떻게? 옆에 서 있던 남편은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는 의사 손에 있던 초음파 결과지를 낚아채 그 위에 적힌 글씨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의사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검사 결과와 초음파 사진 모두 명확합니다. 좋은 소식이니 두 분 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결과지를 구겨버리고는 진료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시어머니도 겁에 질려 아들을 뒤쫓아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의사에게 침착하게 감사 인사를 드린 후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이 없는 병원 복도에서 저는 혼란스러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의 어깨를 잡고 거칠게 흔들며 분노와 수치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쏘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사실이에요? 어머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더러 창피해서 어디 얼굴 들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애 아빠는 누구예요? 옆집 김 사장, 그 인간이죠. 대답해 보세요. 시어머니는 그저 울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굴욕감, 수치심, 두려움이 그녀의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가 말리는 척했습니다. 민준 씨, 왜 이래? 병원이잖아. 무슨 일이든 집에 가서 이야기해. 어머니 임신하셨는데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임신이라는 단어를 듣자 남편은 더욱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뿌리치고 어머니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집에 가자고? 무슨 낯으로 집에 가? 동네 사람들이 비웃는 꼴이나 보라고. 난 당신 같은 어머니 둔 적 없어. 남편은 그렇게 소리치고는 횡하니 사라져버렸고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 비참하게 통곡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초라한 모습의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받아야 할 업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치욕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녀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오기 마련이듯 시어머니의 임신 사실도 오래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애써 비밀로 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입덧도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날카롭고 신경질적으로 변해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어머니를 피했습니다. 저희 집은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주눅이 들어 아들의 눈치를 보며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효심 깊은 며느리 역할을 하며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봤지만 이제 제 보살핌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할 사람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바로 김 사장님의 부인 윤 회장님이었습니다. 윤 회장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과 무심코 나눈 몇 마디 대화를 통해 윤 회장님은 성공한 사업가로 여러 개의 패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맞은편에 낡은 주택이 아닌 도심의 고급 빌라에 살고 있었고 주말에 가끔 차를 몰고 이곳에 들른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녀의 매장 주소와 전화번호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 계획은 절대적인 신중함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집 근처 복사가게에 가서 그날 병원에서 주워온 시어머니의 초음파 결과지를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우체국으로 가서 새로 산 대포폰으로 윤 회장님에게 남편분께서 곧 숨겨둔 자식을 보게 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신의 매장으로 보낸 우편물을 확인하세요.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초음파 사진도 전송했습니다. 더 확실히 하기 위해 발신인 없는 봉투에 스캔본을 넣어
등기 우편으로 그녀의 매장 주소로 보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 저는 대포폰 유심을 공중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 회장님처럼 똑똑하고 지위 있는 여성이라면 바로 소란을 피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사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이틀 후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저희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정도로 보였지만 여전히 날씬한 몸매에 품이 있는 옷차림을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녹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촌스럽고 수수한 시어머니와 비교하면 윤 회장님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대문 앞에 서서 잠시 집안을 살피는 듯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낯선 차와 화려한 여인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린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나물 바구니를 떨어뜨리고 벌떡 일어나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 회장님은 대문을 열고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최 여사님,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더듬거렸습니다. 윤 회장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내가 오면 안 되는 곳인가요?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해서 축하해 주러 왔어요. 윤 회장님은 말하며 날카로운 눈으로 시어머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다가 옷 위로 살짝 불러온 배에서 시선을 멈췄습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좋은 소식 같은 거 없어요. 시어머니는 애써 부인했지만 떨리는 목소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뒤에 서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연극은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님은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제가 보낸 초음파 결과지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시어머니 얼굴 앞에 들어보였습니다. 모르는 척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가요? 이게 뭐죠? 위장병으로 병원에 갔는데 이런 걸 잘못 줬다고는 하지 않으시겠죠.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저희 집 마당에서 벌어진 대질 신문은 호기심 많은 이웃 몇 명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골목 전체가 우리 집의 충격적인 소식을 알게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치욕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끔찍한 머리채 싸움이라도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윤 회장님이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퍼부으며 난장판을 만들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저의 그리고 아마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아 울며 용서를 빌자 윤 회장님은 어떤 과격한 행동이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조용히 서서 지켜보다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온다고 해결될 일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죠. 시어머니는 겁에 질린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윤 회장님은 더 말없이 시어머니를 지나쳐 마치 자기 집처럼 저희 집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눈물을 훔치고는 그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귀를 기울여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윤 회장님은 소파에 앉아 비싼 가방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태도는 매우 여유롭고 당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구석에 서서 옷자락만 만지작거릴 뿐 감히 앉지도 못했습니다. 앉으세요. 내가 잡아먹기라도 하겠어요? 윤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맞은편 소파 끝에 걸터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 회장님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랑 김 사장,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이 동네로 이사 온 첫날부터. 내 남편, 내가 잘 알아요. 평생 바람은 피웠어도 선을 넘은 적은 없었지. 그런데 옛사랑인 당신을 다시 만나고부터는 자제력을 잃더군요. 옛사랑이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악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 회장님은 옅게 웃었습니다. 놀랐나 보죠. 내가 사람 시켜서 당신 뒷조사 다 했어요. 옛날 시골에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전부 다 진작에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시어머니는 핏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필요했으니까. 윤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나와 김 사장 사이에는 딸만 둘이에요. 난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낳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장남이라 집안대를 이을 아들에 대한 압박이 엄청나요. 겉으로는 말 안 했지만 아들을 얼마나 원하는지 내가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 관계를 그냥 내버려 뒀어요. 당신이 임신하기를 은근히 바라기까지 했죠. 그리고 하늘이 내 기도를 들어줬네요. 이 순간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부엌에서 엿듣고 있던 저조차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 여자의 논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 회장님은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겠어요. 첫째, 그 아이를 지우세요. 그럼 없었던 일로 해드리죠. 당신과 김 사장 관계도 완전히 끝내는 겁니다. 둘째, 그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주세요. 절대 손해보는 일은 없게 해드리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상상도 못할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기로 동의하면 우선 3억 원을 주겠어요. 태교하고 병원비로 쓰세요. 아이가 태어나고 유전자 검사 결과 김 사장 아이가 맞으면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더 주겠어요. 아들이면 액수는 훨씬 커질 겁니다. 아이는 내가 키울 거고 당신은 그 아이와 어떤 연락도 할 수 없어요. 어때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런 시나리오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애인의 아내가 찾아와 머리채를 잡는 대신 대리모 계약을 제안하다니 3억 원은 평생 꿈도 꿔보지 못한 거금이었습니다. 윤 회장님은 시어머니가 말이 없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할 시간 사흘 주겠어요. 잘 생각해보고 연락 주세요. 이건 내 명함이에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명함을 내려놓았습니다. 기억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배가 더 불러오면 골치 아파지니까.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윤 회장님은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고 거실에는 기이한 제안과 암담한 미래 앞에 돌처럼 굳어버린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모든 일이 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 복수 계획이 뜻하지 않게 제 원수에게 부자가 될 기회를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술에 취하지는 않았지만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녁 내내 그는 어머니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무서운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그는 방에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윤 회장님의 명함은 테이블 위에서 유혹적이면서도 위험한 암시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남편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문 좀 열어봐라. 할 얘기가 있다. 대답이 없자 시어머니는 더 애원하는 목소리로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가 부탁할게. 잠깐이면 돼. 아주 중요한 일이야. 한참 후에야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은 문을 가로막고 서서 얼음장 같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또 무슨 일인데요? 아직도 제가 망신당할 일이 남았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내밀며 3억 원의 제안을 포함한 윤 회장님과의 대화 내용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비웃으며 의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대화 내용을 자세히, 특히 돈 액수를 언급하자 남편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은 점차 다른 감정, 즉 숨길 수 없는 탐욕과 계산적인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손에서 명함을 낚아채 그 위에 적힌 전화번호와 직함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의심이 사라지고 충격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는 윤 회장님이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예요. 3억. 남편이 다소 누그러진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진짜야. 태교 비용으로 먼저 준다고 했어. 아들 낳으면 더 준다고 하고 시어머니가 서둘러 확신시켰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방안을 서성이며 머릿속은 온통 숫자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3억. 그것은 엄청난 돈, 인생을 바꿀 기회였습니다. 어머니가 밖에서 아이를 가져왔다는 치욕감은 돈의 유혹 앞에서 순식간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불타는 듯한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가짜 감동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녀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는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불효자식을 용서하세요. 제가 어머니의 깊은 뜻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아들의 돌발 행동에 깜짝 놀라 그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민준아, 왜 이래? 어서 일어나. 하지만 남편은 계속 무릎을 꿇은 채 눈물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대로 벌받게 해주세요. 어머니, 제가 너무 힘들어요. 회사에서는 상사한테 찍히고 동료들은 시기하고 밤낮 없이 일해도 인정도 못 받고 너무 지쳤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제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제 힘으로 사장이 되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자본이 없었어요. 어머니랑 당신 걱정할까봐 말도 못하고. 그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목소리는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 돈, 다른 사람에게는 치욕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살 길이고 제 사업을 시작할 자본이에요. 제가 당당하게 살고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어머니, 제발 저를 위해서, 제 미래를 위해서 이 아이를 낳아주세요. 네. 저는 제 방문 뒤에 숨어 이 모든 삼류 연극을 지켜보며 속으로 경멸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때 사랑했던 남편은 이제 돈 때문에 모든 염치를 버리고 친어머니 앞에서 비극의 주인공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으로 완전히 설득당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 내가 너무 마음 아프다. 알았다. 내 말대로 할게. 너만 잘 된다면 엄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아이, 내가 낳을게.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마치 위대한 희생을 결심한 사람들처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더러운 거래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곧 태어날 아이는 상품이 되고 인간의 존엄성은 끝없는 탐욕에 팔려나갈 것입니다. 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임신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의 주눅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거만하고 자만심에 가득 찬 태도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불러오는 배를 내밀고 마치 용종을 잉태한 왕비처럼 고개를 빳빳이 들고 집안을 활보했습니다. 뱃속의 상품은 이제 더 이상 치욕이 아니라 아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녀가 가장 먼저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한 대상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녀는 터무니없는 요구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모든 음식을 타박하며 임산부가 먹는 음식은 달라야 한다고, 산의 진미를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일 제비집과 상어 지느러미 같은 고급 식재료를 사와서 보양식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은 너무 비싸다고 말하자 그녀는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돈이 없긴 왜 없어. 윤 회장님이 곧 돈 줄 텐데 시어머니 몸보신하는 돈 몇 푼이 아깝냐. 잘 먹어야 그 집 손주도 건강하게 태어날 거 아니야. 절정은 어느 날 아침 제가 출근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포도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이, 서지수, 너 회사 그만두는 게 어떠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를요? 제가 왜요? 그럼 집에 있으면서 나 돌봐야지. 뭘 해? 그녀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임신해서 몸도 힘든데 옆에서 시중들 사람이 필요하잖아. 네가 이 집 며느린데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니? 맨날 회사 간다고 임신한 시어머니 내팽개치면 남들이 우리 집 보고 뭐라고 하겠어. 저는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뻔뻔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무급 가사도우미로 만들어 자신의 불륜으로 생긴 아이를 위해 봉사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말이 없자 그녀는 거만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돈 걱정은 할 필요 없어. 우리 민준이가 곧 사장님 될 텐데 네, 그 쥐꼬리만 한 월급이 뭐 필요하겠니. 그냥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면서 나나 잘 모셔. 그게 아내이자 며느리의 도리야.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반박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방에 들어가 종이 한 묶음과 펜을 가져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녀 앞 테이블에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우리 간단한 계산부터 해봐요.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인터넷 요금, 한 달에 약 30만 원, 새 식구 식비 및 생활비, 어머니 보양식 제외하고 100만 원, 저와 민준 씨 교통비, 통신비, 교재비 50만 원, 이 집 할부금, 저희 부모님께 매달 갚는 돈 150만 원, 총 고정 지출 최소 330만 원. 저는 줄을 긋고 계속 썼습니다. 제 월급 세후 200만 원, 민준 씨 월급 150만 원, 부부 합산 소득 350만 원. 겨우 생활하고 비상금을 조금 남길 수 있는 수준이죠. 저는 종이를 시어머니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제 제가 일을 그만두면 우리 집 수입은 민준 씨 월급 150만 원 뿐이에요. 이 돈으로는 한 달 지출의 절반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어머니, 나머지 돈은 누가 내실 건가요? 혹시 윤 회장님이 주신 태교 비용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그분이 자기 돈이 이런 데 쓰이는 걸 알면 썩 좋아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는 종이에 적힌 명확한 숫자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분노로 붉어졌다가 다시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녀는 저를 망신 주려다 결국 스스로 바보가 된 꼴이었습니다. 그녀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분에 못 이겨 종이를 구겨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감히 시어머니한테 돈 계산을 해. 감히요? 아니요, 어머님. 저는 여전히 미소를 띤 채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저도 정말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싶지만 능력이 안 되네요. 제가 그만두면 우리 가족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럼 저 출근해 보겠습니다. 늦겠네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가방을 들고 유유히 문을 나섰고 거실에는 분을 사귀지 못하는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녀와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제가 결코 패자가 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남편의 창업 연극은 시어머니는 속일 수 있었지만 제 눈은 속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는 안주하는 성격에 큰 포부도 특별한 재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억압받는다는 것은 사실일지 몰라도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꾸며낸 감동적인 이야기 뒤에는 분명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일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윤 회장님에게서 돈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3억 원이 그녀의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돈을 받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액을 남편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미래의 거대 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자랑스럽고 희망에 찬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돈이 생기자 남편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즐거워 보였고 콧노래를 부르거나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와 어머니에게 사표를 냈고 이벤트 기획사를 차리기 위해 사무실과 파트너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곧 사장이 되어 큰돈을 벌고 좋은 집과 차를 살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어떤 말도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자가 더러운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목적을 달성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를 잡아서 제가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의 진짜 얼굴을 폭로해야 했습니다.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평판 좋은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모든 활동을 추적하고 그 3억 원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아봐 달라는 제 요구를 설명한 후 적지 않은 돈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안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남편의 들뜬 얼굴을 보고 그의 허풍을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게 잘해주었고 다정한 남편인 척했지만 모든 것이 가식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머릿속에서 제가 단지 병들고 약한 조만간 집에서 쫓겨날 아내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결과를 받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탐정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요청하신 모든 정보가 이 안에 있습니다. 사모님. 지난 일주일간 남편분의 사진, 주소, 활동 내역이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봉투를 열자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안에는 한 묶음의 사진과 상세한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는 남편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비싼 쇼핑몰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고급 오피스텔 앞에서 서로를 뜨겁게 껴안고 입을 맞추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었을 때 상황은 제 상상보다 훨씬 더 최악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떤 창업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돈으로 강남의 부촌에 있는 오피스텔을 얻어 그 어린애인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름. 저보다 거의 10살은 어린 예술대학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보고서에 남편이 불법 도박에 빠져 있고 여러 차례 외곽의 도박장을 드나들며 이미 상당한 돈을 잃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흐릿하지만 도박판에 앉아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 한가운데서 망연자실했습니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창업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인격을 팔아번 돈으로 어린 여자를 부양하고 도박판에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이 기만과 배신은 시어머니의 불륜을 목격했을 때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그는 모두를 속였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병든 아내를, 그리고 만약 그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남아있다면 그 자신까지도. 저는 서류를 접어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통은 극에 달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저는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증거들을 잘 간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 제 비열한 남편이 모든 것을 잃고 그의 거짓과 배신에 대해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창업 자금을 넘겨준 후 자신이 큰 공을 세운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저희 집에서 진짜 여왕처럼 살았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라고는 먹고 자고 점점 불러오는 배를 쓰다듬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희생하고 있으니 최고의 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이 이야기의 주도권을 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윤 회장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로서 윤 회장님은 수억 원이 걸린 프로젝트를 시어머니처럼 무지한 사람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었을 겁니다. 돈을 보낸 지 약 일주일 후 윤 회장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뒤에는 간호사 복장을 한 여자와 영양사로 보이는 여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과 뱃속 아이를 보러 왔어요. 윤 회장님은 거절할 수 없는 말투로 말하고는 함께 온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한 간호사, 24시간 어머님 건강을 체크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박 선생, 어머님의 식단을 책임질 영양사고요. 이제부터 어머님의 모든 생활과 식사는 이들의 과학적인 지도에 따라야 해요. 어떤 위험도 발생하길 원치 않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통제에서 막 벗어났나 싶었는데 이제는 더 전문적인 감시자들이 붙게 된 겁니다. 그녀는 반박하려 했지만 윤 회장님의 얼음장 같은 눈빛을 보자 모든 말이 목구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자신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저희 집 생활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부엌에는 영양사가 들어왔습니다. 박 선생은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과자와 기름진 음식들을 모조리 버렸습니다. 매일 식단은 칼로리까지 철저히 계산되었고 주로 데친 채소와 닭가슴살 같은 싱거운 음식들로 채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울상을 지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녀가 제 밥상에 있는 고기 한 점이라도 집으려 하면 한 간호사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막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혈압에 좋지 않으니 드시면 안 됩니다. 한 간호사는 더 까다로웠습니다. 매일 혈압과 혈당을 재고 정해진 시간만큼 걷게 하고 정시에 잠자리에 들게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활동은 그녀의 감시 아래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몰래 김 사장님에게 전화하는 것까지 발각되어 윤 회장님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이방인이 되었고 그 상황을 즐겼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들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숨쉬는 것 하나까지 통제당하는 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짜증을 내고 불편해했지만 거액의 돈을 잃을까봐 감히 저항하지는 못했습니다. 윤 회장님의 개입은 정기 검진 후 절정에 달했습니다. 의사는 시어머니에게 임신 중독증 초기 증상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고령 임산부에게는 매우 위험한 합병증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윤 회장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결정했습니다. 집은 안전하지 않아 병원으로 가야겠어. 국제산부인과에 VIP 병실을 예약해뒀어.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니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안전해야 해. 결국 시어머니의 미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팀이 저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의 개인 짐을 챙겨 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고급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귀중한 상품이 더 안전한 곳으로 운송되는 것처럼 실려갔습니다. 남편도 그때 함께 있었는데 그는 반대하기는커녕 매우 기뻐하며 윤 회장님에게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에게 수억 원을 안겨줄 상품의 안전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모든 편의시설과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VIP 병실에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황금세장 속에 갇힌 듯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활동은 철저히 감시당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도, TV에서 막장 드라마를 볼 수도 없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 사장님과 연락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답답함과 불편함, 그리고 임신 합병증으로 인해 그녀의 성격은 점점 더 까칠하고 변덕스러워졌습니다.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의사들은 그녀를 면밀히 관찰해야 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외로움, 그리고 감금된 듯한 느낌은 그녀를 신경질적이고 의심 많으며 늘 간호사들에게 시비를 거는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한동안 모든 일에 신경 끄고 지내던 저는 그래도 효심 깊은 며느리 역할을 마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닭고기 연잎밥을 만들어 그녀의 몸보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병원으로 가져갔습니다. 제가 병실 문을 막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 안더니 눈을 희번덕거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나 해치러 왔지. 이 재수 없는 것. 저는 그녀의 반응에 얼어붙었습니다. 방에 있던 한 간호사가 급히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흥분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를 뿌리치고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네가 이 집에 발을 들인 날부터 우리 집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 너 때문에 우리 모자에게 불행이 닥친 거야. 이제는 나와 내 손주까지 저주하려고 여기까지 기어들어온 거지. 꺼져.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녀는 침대 옆 테이블에 있던 꽃병을 집어들어 제게 던졌습니다. 다행히 제가 피해서 꽃병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물과 꽃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큰 소리에 옆방의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닭고기 죽통을 든 채 방 한가운데서 얼어붙었습니다. 죽은 아직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그녀의 증오는 뼛속까지 사무쳐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뿌리 깊은 생각을 모두 드러냈습니다. 제가 모든 죄악의 근원이고 그들 모자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은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닭고기, 죽통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피로감과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저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착한 며느리, 연극은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참고 또 참으며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됐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그 여자의 생사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되든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모든 걱정을 끊어버리자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남편도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업 프로젝트로 바빠서 파트너를 만나고 서류 작업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젊고 예쁜 애인과의 즐거운 시간과 도박판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비난과 터무니없는 요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고 남편의 가식적인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마치 새 장에서 풀려난 새 같았습니다. 이 집은 비록 수많은 아픈 기억을 담고 있었지만 이제는 저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만들고 소파에 누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책을 읽었습니다. 결혼 후 소홀했던 옛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고 쇼핑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분노하거나 안타까워했지만 모두가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하루빨리 끝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만남들을 통해 저는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즐거움이 있고 제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굴레에 얽매이지 않게 되자 저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와 높은 집중력은 제게 놀라운 성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상사의 칭찬과 함께 두둑한 보너스도 받았습니다. 일은 제게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제 가치를 인정받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가거나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머리에 늘어난 흰머리와 어머니의 이마에 깊어진 주름을 보며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것이 아닌 가정을 위해 애쓰느라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잊고 살았던 겁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건강검진을 받고 그들이 좋아하시는 선물을 사드렸습니다. 부모님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제 마음은 따뜻하고 평온해졌습니다. 이 자유로운 시간들은 제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통스럽거나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호하고 강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배신에 대한 증거 자료는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날을, 모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그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제가 모든 것을 끝내고 진정으로 제 것인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마지막 일격을 가할 순간이 될 것입니다. 평온한 삶이 거의 2달간 이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법적인 남편의 존재를 거의 잊고 지냈습니다. 오직 일과 친구 관계, 그리고 제 자신을 돌보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면 혼자 여행을 떠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제 세상은 더 이상 그 숨막히는 집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친한 친구와 영화를 보고 막 돌아왔을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원래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지만 무언가에 이끌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약간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조용하더니 흐느낌 섞인 쉬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수야. 나다. 엄마. 저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한 목소리였지만 어째서 이렇게 비참하게 들리는 걸까요? 그녀에 대한 모든 혐오와 분노가 순식간에 다시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즉시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잠깐만. 끊지 마라. 제발 부탁이다. 그녀는 제 의도를 눈치챈 듯 다급하게 애원했습니다. 지수야, 당장 병원으로 와줘. 나 큰일 났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어머니의 큰일이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니한테는 금쪽 같은 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윤 회장님께 전화하세요. 그분이 책임자잖아요. 아무도 날 안 도와줘. 민준이는 전화를 안 받고 윤 회장, 그 여자가 날 죽이려고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밖에 없다, 지수야. 너만이 날 구해줄 수 있어. 제발 부탁이다. 딱 한 번만 와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울음과 애원은 정말 처절했습니다. 저는 동정심은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시어머니 같은 여자가 이토록 공포에 떨게 된 걸까? 항상 침착하고 이성적이던 윤 회장님이 그녀를 죽이려 할 만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연극의 마지막 장이 시작된 걸까? 저는 그들의 몰락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갈게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를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극을 관람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국제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병원은 한산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입원해 있던 VIP 병동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멀리서부터 복도 끝 병실에서 새어나오는 고함과 싸움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안을 엿보았습니다. 병실 안의 광경은 제 상상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흐트러진 채로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윤 회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우아하고 침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살기가 등등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날 속여? 내년들 모자가 감히 짜고 날 속여? 내가 등신으로 보여.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시어머니는 울며 항변했습니다. 피해자, 윤 회장님은 비웃었습니다. 내 돈 7억을 받아 처먹고 이제 와서 피해자라고? 내 돈 당장 내놔. 전부 다 돌려내. 윤 회장님은 시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저 애물단지도. 내 남편 자식이 아니잖아. 아니라고. 그제야 저는 테이블 아래 구겨진 검사 결과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흙잇 보니 맨 아래 굵은 글씨로 유전자 분석 결과 김영철 씨와 해당 아기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장이 막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모자와 윤 회장님이 모든 것을 걸었던 마지막 카드는 결국 쓸모없는 패였던 겁니다. 윤 회장님은 인내심을 모두 잃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빼앗으려 다가섰습니다. 1인 내 보육원에나 갖다 버려야겠어. 이딴 재수 없는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안 돼요. 내 손주란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소리치며 아기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니, 그녀는 아들이 아니라 손주라고 말했습니다. 무의식적인 실수였을까? 아니면 뒤늦은 고백이었을까? 그 혼란 속에서 시어머니는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했습니다. 그녀는 제 쪽으로 기어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지수야, 나 좀 살려줘. 저 여자가 내 손주를 뺏어가려고 해. 네가 좀 말해줘. 너는 며느리니까 시어머니를 보호해야지. 저는 제 발치에서 비참하게 울고 있는 여자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마음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저를 죽일 뻔하고 아들과 함께 저를 길거리로 내쫓을 음모를 꾸몄던 여자를 보호하라고. 정말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윤 회장님과 시어머니를 차례로 쳐다보았습니다. 두 분의 일은 두 분이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뒤돌아 단호하게 그곳을 떠났습니다. 등 뒤로는 시어머니의 광기 어린 울음소리와 윤 회장님의 분노에 찬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연극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연극을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병원을 나와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곳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와 직접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탐정이 줬던 강남 오피스텔 주소를 꺼냈습니다. 다른 택시를 잡아 기사에게 주소를 말했습니다. 심장은 더 이상 고통으로 뛰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택시는 화려한 주상복합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로비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정확한 호수를 찾아갔습니다. 짙은 갈색의 문 앞에 서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나타난 사람은 아주 젊은 여자였습니다. 예쁜 얼굴이었지만 지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 역시 불러온 배였습니다. 그녀도 임신 중이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자기야. 그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반바지 차림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저를 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공포로 변했습니다. 지수야. 네가 여길 어떻게?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그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도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럽고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교적이지만 의미심장한 미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준 씨 아내 서지수라고 해요. 아내라는 두 글자는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여자는 경악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다가 설명해달라는 듯이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아내라고요? 오빠, 이혼했다고 했잖아요. 남편은 당황하며 저를 밖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너 무슨 소리야? 할 얘기 있으면 집에 가서 해. 여긴 네가 와서 행패 부릴 곳이 아니야. 저는 그가 저를 밀어내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옆을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예쁘게 꾸며져 있었고 온통 여자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집 안을 둘러보고는 그들을 돌아봤습니다. 행패 부리러 온 거 아니에요. 저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에게 몇 가지 전해주러 왔어요. 저는 가방을 열어 탐정이 준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남편과 이 여자가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준비해준 이혼 서류도 꺼내놓았습니다. 민준 씨, 당신의 감동적인 창업 연극 한번 다시 봐. 당신 어머니가 인격을 팔아 번 돈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보라고. 저는 사진 뭉치를 그 여자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봐요. 당신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라는 남자가 당신과 자기 가족을 어떻게 속여왔는지. 남편의 애인인 아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을 볼수록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 그녀와 팔짱을 끼고 쇼핑해주는 사진들 사이사이에 그가 도박판에 빠져 있는 사진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분노로 그리고 경멸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사진 뭉치를 남편의 얼굴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 사기꾼, 날 속였어? 성공한 사업가고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했잖아. 알고 보니 그냥 늙은 엄마 등쳐먹는 사기꾼이었어? 남편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피하지 못했고 사진들은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름아, 내 말 좀 들어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닥쳐. 아름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환멸을 느낀 듯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난 오빠를 믿었어. 내 모든 걸 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손을 휘둘러 남편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남편의 정강이를 걷어찼고 그는 고통에 신음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 내 인생에서 꺼져.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남편을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고 침실로 달려가 이미 짐이 쌓여 있는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녀 역시 미리 준비를 해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저와 남편을 지나쳐 문을 열고 사라졌고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붉게 부어오른 뺨과 아픈 다리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단 몇 분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은 도박으로 거의 다 탕진했고 아이까지 가진 애인은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와 차가운 이혼 서류뿐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극심한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기어와 제 다리를 붙잡고 익숙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다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랬어. 내가 다 바꿀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저는 제 발치에서 비참하게 울고 있는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용서? 다시 시작?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에 대한 제 사랑과 믿음은 병원에서 그와 시어머니의 대화를 엿들은 그날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사인해. 저는 이혼 서류와 펜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에 사인하면 우리 사이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 집은 우리 부모님 집이니 당신 몫은 없어. 당신은 이미 창업 자금으로 7억이나 받았잖아. 그 정도면 충분하지. 남편은 서류와 저를 번갈아 보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단호하고 차가운 태도 앞에서 그는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우리 결혼의 운명을 결정짓는 종이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남편이 이혼 서류에 서명한 후 저는 단 1초도 더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때 우리의 보금자리였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더 이상 숨막히는 긴장감은 없었지만 서늘한 공허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제 개인 짐을 캐리어에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곧 이 집을 팔고 새로운 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짐을 싸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아직 병원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마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다 쫓겨난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제가 싸고 있는 캐리어를 보았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가 아기를 소파에 내려놓고 그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조각난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놈을 찾아야 해. 그놈 아빠를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지. 이렇게 도망가게 둘 수는 없어. 저는 방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불필요한 질문인 줄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누구요? 아기 아빠는 김 사장님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예전의 날카로움이나 사나움 대신 광기 어린 공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까르르 웃기 시작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였습니다. 김 사장, 그 늙은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윤 회장 그 여자가 불쌍하지. 나는 그냥 그 늙은이를 좀 이용했을 뿐이야.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잠든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기이한 계산적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놈이 책임져야 해. 그놈 부모도. 그 집, 가난하긴 해도 시골에 집 한 채는 있다더라. 내가 거기 가서 들어놓으면 체면 때문에라도 모른 척하진 못하겠지. 그럼 그놈은 나랑 결혼하고 내 아들을 키워야 할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실패와 치욕의 나락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염치라는 개념은 없고 오직 생존을 위한 뻔뻔함과 협박 계획뿐인 듯 했습니다. 저는 단 1분도 더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와 그 모자를 지나쳤습니다. 제가 문을 나서려 할 때 시어머니가 마치 혼잣말처럼 그러나 저에게 들으라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어려. 이제 겨우 20살 대학생이거든. 집도 지지리도 가난하다지만 괜찮아. 가난해야 다루기 쉽지. 20살 대학생. 마지막 진실은 김 사장님이 아기 아빠가 아니라는 사실보다 저를 더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미쳤구나.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기 아들 뻘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의 인생까지 망가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안은 채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중얼거리고 있었고 눈은 병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뻔뻔함에 기이한 경외감마저 느꼈습니다. 그것은 존경이 아니라 모든 존엄성을 내던진 인간의 끈질긴 생명력과 지칠 줄 모르는 처세술에 대한 극도의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눈부셨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등 뒤에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제 고통스럽고 기만적이고 굴욕적이었던 모든 과거를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남편과 가족을 잃었지만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앞길은 아직 멀지만 그 길은 자유와 평화의 길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